공식적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용어를 다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외교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의회 외교의 범주를 방문 외교, 초청 외교, 국제회의 참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외교는 전 세계적으로 의회 민주주의가 성숙함에 따라서 각국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고요. 또한 외교 상황과 외교 행위자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외교 채널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탄력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국회의원들 상호 간의 다양한 인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다원적인 외교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의회 외교가 지닌 순기능과 필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외교 활동을 외유로 인식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이러한 측면은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인식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또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의회 외교는 행정부를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에 국한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기능밖에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공식 외교 라인과 중첩되며 이원 외교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의회 외교의 범주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문 외교, 초청 외교, 국제회의 참석 으로 나누어지고요. 의원들 상호 간의 만남 이런 것까지 전부 의회 외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또한 국제회의 참석과 같은 경우에도 이 규정에 국제회의는 40개국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에 한해서 의회 외교의 범주 안에 포함을 시키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의 국제회의인 경우에는 최소한 20개국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에 한해서만 국회의장이 국제회의 참석으로 승인을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의회 외교 활동 주체로 정하고 있는 행위자는 아래의 5가지입니다. 의장단, 의원 외교단체, 특정 현안 대표단, 국제회의 대표단, 외교활동 목적 국회 소관 단체 및 법인입니다. 의원 외교 단체 안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중의회 간 정기 교류 체제, 2006년부터 만들어져서 한중의회 간에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고, 또한 각 나라 혹은 대륙별로 의회 외교 포럼이 12개 있습니다. 또한 의원 친선 협회가 115개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 외교 단체가 의원 외교 활동의 주요한 주체가 되고요. 현재 이 규정상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 외교 단체는 한미 의회 외교 포럼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외교 활동 목적의 국회 소관 단체로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1972년에 설립된 한일 의원 연맹을 시작으로 현재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 스카우트 의원 연맹, 한국 아동 인구 환경 의원 연맹, 아시아 정당 국제회의 의원 연맹, 아시아 인권 의원 연맹, 그리고 2012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022년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2022년 12월에 만들어진 한중 의원 연맹이 있습니다. 의회 외교의 현황을 보시면 7페이지 표 2입니다만은 국회 사무처 국제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의 한중일을 대상으로 한 의회 외교의 진행 횟수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특히 이제 2019년 포함 이 시기에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의회 외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그 횟수가 적고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최근 5년간 미국에 초청받아서 간 의회 외교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고 방문 외교와 국제회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에도 한일 관계의 악화나 코로나19라는 측면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방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에 의한 방문 외교가 훨씬 많고 초청 외교는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 외교의 지원 체계입니다. 사실 의회 외교의 지원 체계가 너무 빈약하고 전담 조직이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 세종연구소에서도 의회 외교를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지금 부소장님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의회 외교 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 조직은 국회 사무처 국제국 그리고 국회 미래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의회 외교활동 자문위원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조직이 국회 사무처 국제국인데요. 국회 사무처 국제국을 이제 국회 사무처법의 제2조에 보면 그 직무에 국회의원 외교 활동을 지원할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도 의회 외교 총괄과가 있는데요. 뭐 업무는 이렇게 뭐 나열되어 있어 홈페이지에도 나열되어 있습니다만은 국회 사무처 직제에 따라서 국장 1인, 의회 외교 정책 심의관 1인을 두게 되어 있고 또한 의회 외교 자문관의 직무 범위에 관한 지침이 2010년에 제정이 되어서 국제국 소속으로 외교부의 공무원을 1인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파견 공무원의 명칭은 의회 외교 자문관이고 대외 직명은 의회 외교 자문대사입니다. 국회 사무처 국제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뭐 우리도 그렇지만은 조직도와 담당 직원의 담당 직원 그리고 담당 업무가 전부 표로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담당 업무를 쭉 보면 의회 외교와 기획 정책 담당은 겨우 3명에 불과하고요. 이 3명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의 의회 외교를 전부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의정과 통번역 치중되어 있고 의회 외교는 거의 뭐 담당하지 못하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부서 중에서 의회 외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정치행정조사실의 외교안보팀 으로 보여지는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실 의회 외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국회 사무처 국제국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 외교에 참가하는 참가 의원의 조사 회답 요구 형식을 빌어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제한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에도 연구원, 입법조사관을 보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전공자가 각각 1명이어서 이들이 요구 시 의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 다음은 국회 미래연구원이 있는데 국회 미래연구원에서도 국제전략연구센터가 의회 외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제전략연구센터는 홈페이지 조직도를 보면 연구위원이 단 1명입니다. 그래서 단 1명이 의회 외교를 지원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19년 1월에 국회의장 직속위원회로 발족한 의회 외교활동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저기 맞은편에 앉아 계신 홍현익 박사님께서도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구성이 되고요. 다만 이 자문위원회의 주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만 국회의원과 의원연맹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사전 심사가 주요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여러분들도 뭐 여러 정부 관련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실 텐데 자문위원회의 특성상 의회 외교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달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한 의회 외교활동 자문위원회 오찬 씨 발언이나 그 밑에 있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보면 의회 외교활동 자문위원회에 요구되는 역할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은 오찬에서 국회의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의원의 외유가 명실상부한 의원 외교로 정립될 수 있었다. 그리고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이러한 측면들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노력했다. 이러한 발언을 하고 있고 한겨레 신문의 2019년 기사를 보시면은 의회 외교활동 자문위원회가 의원들의 해외 출장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면서 이들의 압박 면접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해외 출장 계획안을 자문위원회 심사에 제출할 경우에는 하루 2차례 이상 공식 일정을 기재하고 서신이나 전자우편 등 확정 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서류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또한 면접에서는 사전 일정 조율 30점, 출장의 한 목적성 30점, 절차적
경력상 40점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해서 반드시 이 출장을 가야 돼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지를 심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의회 외교 활동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자문을 하기보다는 이 출장 해외 출장을 꼭 가야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를 사전 사후 평가하는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세 토론회에 자료로 제공하고 나중에 정책 브리프에는 뭐 뺄 생각이지만은 참고 사항으로 20대 국회 의회 외교활동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과 21대 국회의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을 참고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홍현익 박사님께서 나중에 의회 외교활동 자문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일 관계에서 의회 외교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한일 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일 의원연맹은 1972년 한일 의원 간친회라는 이름으로 창립이 되어서 자료에 따라서는 한일 의원연맹의 설립 연도가 1972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975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의원연맹사에서는 1972년을 설립 연도로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1975년에 한일 의원연맹으로 개칭이 되었고요. 뒤에 있는 조직도를 72페이지 그림 1의 한일 의원연맹 조직도를 보시면 회장과 간사장이 있고요. 상임위원회로 운영위원회, 안보외교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미래위원회, 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위원회로 제1동포 법적지위 향상위원회와 죄송합니다. 잘못됐네요. 예, 제가 그리면서 만들어가지고 탁탁탁 붙였는데 조선통신사위원회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되어 있네요. 조선통신사위원회가 2007년에 조선통신사 40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위원회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때문에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1982년에 교과서 문제 특별위원회가 한일의원연맹 내에 설치가 되었고 10년간 활동을 하다 1992년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특별위원회가 해체될 것이 아니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등 역사 왜곡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서 문제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서 보다 더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 외에 이 상설 조직 외에 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자문위원은 12명이고요. 자문위원 12명도 이 각각의 상임위원회에 이제 배치가 되어서 특별히 이들 국회의원하고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연구소에서는 진창수 박사님과 제가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성위원회와 미래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한일의원연맹은 1972년 설립되었을 때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 외교의 활동 주체 5범주 중에서 한일의원연맹은 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사무국을 둘 수 있고 국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무국의 상근 직원 현황을 보시면은 12명에서부터 꾸준히 줄어서 지금 현재는 3명입니다. 그만큼 한일의원연맹의 규모도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우리 외교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위상도 이 한일의원연맹 사무국의 축소와 더불어서 함께 축소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의원연맹은 이란의원연맹과 동시에 설립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의 구성도 이란의원연맹과 한일의원연맹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류하면서 한일 외교의 주요 행위자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합동총회와 합동간사회를 연 1회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76년, 80년, 95년, 2000년, 2008년, 2009, 2012년은 정치적 이유, 그 다음에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합동총회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제 회장과 간사장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회장을 보시면은 한일의원연맹의 역대 회장은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혹은 적어도 집권 여당의 대표를 역임한 중진 의원이 맡아왔고요. 이러한 의원연맹 또한 내각 총리 대신이나 중의원 의장, 우리나라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역임한 중진 의원이 회장을 맡았습니다. 금년 3월 말에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회장에 취임을 했고요. 모리 요시로 전 총리에 이어서 두 번째 총리 출신의 일한의원연맹 회장입니다. 재임 기간을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간 재임을 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단 몇 개월 만에 회장이 교체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이런 잦은 교체, 그리고 김종필 씨 같은 경우에는 회장을 2번 역임했고요. 박태준 씨는 회장을 3번 역임하면서 한일 외교의 주요 행위자가 굉장히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지금 현재 163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54.3%에 해당합니다. 모든 이제 의원 친선협회나 기타 이제 의회 외교 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단체고요.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71명, 국민의힘 74명으로 국민의힘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일의원연맹은 선거 후 당락에 따라서 구성원이 교체되기 때문에 구성원의 잦은 교체가 활동의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21대 국회 한일의원연맹 회원의 당선 횟수를 보시면 제 15페이지 표 6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6선 의원이 1명, 5선 9명, 4선 12명, 3선 24명, 재선 41명, 초선 의원 76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선 의원들이 한일 관계에 다른 의원들, 다선 의원들보다 훨씬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특성상 물갈이로 인해서 초선 의원이 항상 국회의원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은 전체 300명 중에서 156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일의원연맹의 이제 조직이나 현황 외에 시기별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단계부터 쉽지 않았고,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갈등 사안을 해결하고 완화하는 데 있어서 의회 외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특히 한일의원연맹은 1972년에 결성된 이래 한일 관계의 주요 행위자로서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한일의원연맹이 이전과 같이 중요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이러한 한일의원연맹의 기능 약화, 나아가 기능 부전은 한일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9월에 니혼 게이자이 신문 칼럼이 하나 있는데요. 한일 일한 의원연맹의 좁은 파이프 독도 대립 격화의 간접적 원인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그래서 한일 이한이 연맹 간의 파이프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막을 수 있었거나 독도 방문 후 한일 관계가 악화되도록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한일의원연맹이 각 시기별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제가 나름대로 비공식 행위자, 현안 문제 해결자, 협력 의제 창출자로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기는 크게 권위주의 시기와 민주주의 시기 두 시기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권위주의 시기에 한일의원연맹은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 간 갈등을 관리하는 비공식 행위자의 제도화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현안 문제 해결자로서도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과서 문제,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2년에 한일의원연맹이 교과서 문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일한 의원연맹도
일한 의원 연맹 내에 교과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신속 대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 1982년 8월에는 일본의 관방장관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교과서 검정 기준에 근린 제국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마는 교과서를 제작할 때에는 반드시 인근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 관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에는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근린 제국 조항을 검정 기준에 도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협력 의제 창출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권위주의 시기 한일의원연맹은 안보외교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당시 한일 간 안보 문제를 공론화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한일 간 안보 협력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1동포 법적지위 문제, 사할린 동포의 귀환 문제, 제1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 법적지위위원회를 설치해서 문제 해결을 꾸준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한일문화교류기금, 또 일한문화교류기금을 쌍방에 설치를 했고,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제1동포의 한국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면세 조치를 이끌어내는 등 현안의제, 협력의제 창출자로서의 역할을 매우 활발히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민주주의 시기에서 한일의원연맹의 역할은 비공식 행위자, 현안 문제 해결자, 협력의제 창출자로서 어떠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주의 시기로 오면서 외교 라인의 투명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한일의원연맹은 비공식 행위자로서의 역할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안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도 외교부의 기능 강화 등으로 외교 문제에서 한일의원연맹이 현안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정부 간 교섭을 측면 지원하는 역할로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가 2001년에 세용모에 의한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2005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에날 조례 제정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예정되었던 합동총회나 합동간사회마저도 무기한 연기하면서 의회 외교를 통해서 한일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토대마저도 한일의원연맹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문화재 반환이나 제1한국인의 지방 참정권 문제, 2002 월드컵의 한일 공동개최, 한일 비자 면제, 2017년 조선통신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와 같은 국민 여론에서 일정 정도 자유로운 분야에서는 협력의제 창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한일의원연맹의 역할 축소와 변화는 한일 관계가 비대칭에서 대칭으로 변화하면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말할 수 있게 되면서 한일 양국의 이제 강경한 분위기가 형성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한 한국의 민주화가 역설적으로 비공식 행위자로서 기능해왔던 한일의원연맹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 정치인들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한일의원연맹 내에 이른바 일본통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새로 들어온 젊은 정치인들은 한일의원연맹을 냉전형 교류단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일의원연맹 내에서는 일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사실 몇 분 안 계십니다. 오사카 총영사를 지내신 김석기 의원님이 계시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를 역임한 김한정 의원님이 계시고, 기타 한일 관계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은 있지만 일본통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또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 활동이 늘어나면서 의원들의 의회 외교 활동, 의원 활동을 외유로 인식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일 관계가 냉각되면서 양국이 대화 단절 상태에 빠지자 자연스럽게 의원 외교도 단절이 되었고, 이러한 양국 간의 대화 단절 상황을 개선할 수단을 가진 것이 한일 일한 의원 연맹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능 부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제언입니다. 우선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를 의회 외교, 일반적인 의회 외교와 한일 관계에서의 의회 외교로 나누어서 봤기 때문에 평가 및 제언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회 외교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입니다. 의회 외교는 국회 사무처 국제국이 총괄하고 있으나 국가별 분야별 전담 조직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채 초청, 방문, 국제회의 참석 등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회 외교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원 부서의 확충, 그다음에 한일 의원연맹과 같이 연맹으로 법인화가 되면 별도의 사무국이 설치가 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국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공식적 정례적인 의회 외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의회 외교는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서 활동이 매우 제한적인데 의회 외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동의 확보를 위한 홍보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외교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의회 외교의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기에 미흡한데요. 국회의원들의 빈번한 상임위 이동이 전문성 제고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 4년 동안에 상임위를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2년씩 하게 되는데 이때 상임위를 바꾸는 의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상임위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고요. 따라서 다선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료에 버금가는 전문성을 갖게 됩니다. 이런 다선의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을 일본에서는 이른바 조의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각국 의원 친선협회 등에 대해서 저도 이런 의원들이 이런 의원 친선협회에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됐지 하고 궁금하게 생각을 했더니 일률적 임의적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자신이 속한 의원 친선협회나 의원 외교 포럼에 매우 관심도가 낮고 해당 국가 의원과의 관계 형성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의회 외교가 달성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으로서 의원 외교 단체를 대상 국가별로만 구성하기보다는 의원 연맹처럼 아동 의원 연맹, 뭐 여성 의원 연맹 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주제별로 의원 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한일 관계에서 한일 의원 연맹의 역할에 대한 제언, 한일 의원 연맹의 의회 외교 역할에 대한 제언입니다. 사실 한일 의원 연맹이 한일 관계에서 과거와 같은 중요성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양국에서 여당 주도의 의원 연맹 운영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 야당의 독자 행보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외교부가 1월 12일 강제동원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한일 의원 연맹과 공동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일 의원 연맹 소속 야당 의원과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아서 연맹 소속의 야당 의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고 토론회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가 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외교부의 공동 주최 형식으로 급히 변경되는 일이 있었고요. 일본에서도 일한 의원 연맹이 자민당 주도, 9세대 정치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독자적인 한일 의원 외교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2003년에 민주당 일한 의원 교류위원회를 설립했고요. 지금 민주당은 2016년에 해체돼서 없고 제1야당인 지금 현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금년 3월에 일한 우호 의원 연맹을 설립해서 이 이란 의원 연맹과는 별도로 한일 관계를 한일 의원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의원 연맹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 기능과 역할이 변화해 왔습니다. 이제는 협력 의제 창출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면서 현안 문제 해결에 적극적 조언을 할 수 있는 역할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일 간 의회 외교의 공식 조직으로서 한일 국회의 상호 교류와 이를 통한 한일 관계의 장기 비전, 협력 과제의 실천 방안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한일 관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공유 및 일본 내 지한파 의원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